네, 우선은 게리 겐슬러가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너무 희소식입니다. 그 집행 유지의 어떤 리스크들이 정말로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CME에서 XRP와 솔라나의 이제 선물 계약을 갖다가 2월 10일에 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슈를 가장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ETF입니다. 지금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TF 승인 여부를 보셔야 되고, 현재 리플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리플은 그동안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좋은 흐름을 넘어서 모든 알트코인 중에서도 가장 뭔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충분히 국면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최근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대비로 방어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뭔가 이 리플의 체질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옛날에 리또속이었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직까지는 뭔가 이 요인들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임기에서는 뭔가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들이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지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결국은 이 XRP의 가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뭐 국내 투자자들 워낙 많이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큰 주체들의 자본들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큰 규모의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은 업비트에서 매도 물량이 폭발할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시작 지점이 어딘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고래들이 이 XRP에 대한 어떤 신뢰들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도 매집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플 가격이 사상 첫 3달러를 돌파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XRP가 최근에 3달러를 사상 최초로 돌파를 했던 것은 이 소송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감이 올랐고, 실제로 이 SEC가 항소 준비장을 이제 내는 당일날 거의 오후까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소송이 끝나는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전날 시황을 통해서 항소할 거다라고 이제 전해드렸었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그걸 끝내기에 좀 제한이 있는 부분이, 게리 겐슬러가 마지막까지 뭔가 칼질을 하고 가려는 움직임들이 워낙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도 소를 막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리플을 담당하고 있는 이 SEC의 변호사라든지 담당자들은 지금 대부분은 반암호화폐, 즉 반리플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리가 합리적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통수를 치면서 가격이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폴 애킨스인데,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됐고 폴 애킨스가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SEC가 현재 소송 중인 것들을 갖다가 많이 취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게리 겐슬러 체제 하에서 너무 불합리하게 소송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코인베이스도 당했고, 컨센시스라든지 뭐 특정한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뮤터블 X나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거기다가 리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SEC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리플의 CLO이죠, 스튜어트 알데로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본인의 엑스포팅을 통해서 결국은 세금 낭비다, SEC는 굉장히 삽질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취하는 결국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게리 겐슬러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도 친암호화폐 인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아주 굉장히 폭군이었죠. 뭔가 시장을 막 마구 때려잡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이다, 아니면은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기조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봐야 좋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리플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SEC의 게리 겐슬러가 공식 사임했다고 합니다. 해당 뉴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우선은 게리 겐슬러가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너무 희소식입니다. 이제는 그 집행 유지의 어떤 리스크들이 정말로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이후에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그 중심에는 결국은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규제가 해결되게 됐을 때는 이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산업이 뭔가 가기 위해서는 규제의 장벽들을 계속해서 넘어서야 되는데 이 규제 장벽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미국에서의 사업이 많이 응축되어 있었죠.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게리 겐슬러가 완전히 떠남으로 해서 이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거론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은행을 비롯한 거대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자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들이 더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산업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건 너무 시장의 기대감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게리 겐슬러까지는 더 넘어서야 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기관들의 수요들이 정말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부펀드나 연기금들이 포트폴리오에서 2에서 5% 정도를 담으면은 비트코인이 70만 달러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있습니다. 다들 관심 많던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그 사실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느냐. 이 블랙락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관들의 장세도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투자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지금 기관들이 막 무슨 그런 잡 알트코인을 사기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ETF로 이제 출시가 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에 더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알트코인에도 더 많은 부흥들이 올 수 있다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좋은 측면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리가 이 기대감들은 역시나 기대감이라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대감 하나에만 베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수들이 닥칠지 그런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고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이더딥 전략들을 잘 가져가셔가지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뒤에서 또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리플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리플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을 약간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왜냐하면은 결국은 여기서 중심이 되고 있는 현재 사안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거는 리플의 어떤 소송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SEC의 방향성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SEC 위원장이 이제 정식적으로 임명이 돼야 되죠. 임명이 되고 나서 어떤 처음 행보 자체가 어떻게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어떤 명령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를 보면은 이제 리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겠구나. 요것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슈를 가장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ETF입니다. 지금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TF 승인 여부를 보셔야 되고 승인이 됐을 때 만약에 XRP와 이 XRP ETF가 인기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은 충분히 인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고 지금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XRP ETF는 신청이 돼서 지금 승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건인데 만약에 되더라도 이후에 뭔가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1부에서인가 2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올해 지금 시점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이 RLUSD가 어느 정도 입지를 가져갈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RLUSD를 본인들의 메인넷에서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고 그리고 역시 미국발 이 내러티브들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펀더멘탈 지표에서 트랜잭션 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이 테더의 점유율 대비로는 0.04%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0.1에도 못 미쳤다라는 것은 RLUSD가 가야 될 길들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XRP ETF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어서 ETF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촬영 시점 이제 전에 캡처를 한 건데요. 지금 CME에서 XRP와 솔라나의 이제 선물 계약을 갖다가 2월 10일에 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고 이렇게 선물 계약이 먼저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제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통 보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나온 이유는 선물이 계속해서 존재했던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 이더리움 선물이 있었는데 솔라나와 XRP가 어렵다라고 시장에서 얘기했던 건 이유가 뭐였냐? 아직 선물이 없는데 어떻게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선물을 CME에서 드디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뭔가 수순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시점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 제가 오늘 표는 제가 못 갖다 드렸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번 달 1월 25일에 1차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1차 데드라인은 아무래도 힘들다는 평가들이고 2차, 3차, 4차까지 갔을 때 데드라인이 3월과 5월, 8월 정도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이번 여름까지 해서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 알트코인에 큰 또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또 이 제임스 A 파트나 에릭 발츠너스 같은 그런 또 저명한 분들이 본인의 포스팅에서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또 알려주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은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렉시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7개 ETF를 갖다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 ETF가 먼저 출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지금 제 위에 트럼프 코인, 이 트럼프 민코인 ETF를 갖다 지금 출시하겠다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XRP, 그 밑에 봉크와 도지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도지코인도 이제 등판할 때가 된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비트와이즈에서 이 델라웨어의 신탁으로 도지코인을 등록을 했죠. 보시면은 비트와이즈 도지코인 ETF. 이건 아직까지 정식 신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는 도지코인 ETF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리플 투자할 때 주목해야 할 지표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리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메인넷을 더 주력으로 하는, 근데 이제 XRP 리플도 메인넷을 주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XRP 레저를 이제 메인으로 내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해서 이 메인넷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뭔가 이제 본인들도 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생태계를 한번 확장해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리플 하면 그냥 송금, 국제 송금 이렇게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이 리플의 체질은 바뀌었다라는 걸 먼저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굵직굵직한 메인넷에 비해서 이 펀더멘털은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뭔가 이 통화의 관점에서, 뭔가 전체적으로 자산의 관점에서 좀 다른 지표들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래들의 매집량, 이걸 첫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고래들의 매집량이 우상향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리플에 대한 신뢰가 올라갔다, 고래들이 정말 많이 이걸 매집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 좋아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래들이 가장 많이 매집을 했고, 고래들의 전체 비중도 역사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래들이 많은 건 너무 안 좋은 것 아닌가? 고래들이 팔아버리면 끝이 아닌가?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고래들이 많이 매집을 해야지 유의미한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고래들이 매집을 하게 되면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가 오히려 과열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 아직까지는 많이 가지 않았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는 고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개인이 적다? 그러면은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막 개인 투자자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짐을 이제 꾸리셔야 됩니다. 이제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는 지표 중에서는 민달러 인베스트먼트 에이지라고 해서, 이건 어떤 거냐면은 투자된 이 평균 달러들의 평균 투자 연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건 연령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의미죠. 짧아진다는 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연령이 계속해서 짧아진다는 거는 코인들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수들이 파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이 빨라지고 사용성이 높아지고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표가 계속해서 우하향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지표로 보죠. 근데 보시면 가격이 지지부진한 구간들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지부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XRP를 볼 때는 뭐 개인적으로 보는 지표이지만 두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고래들이 얼마나 매집했는지, 그리고 평균 연령, 이 투자된 평균 연령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가이던스를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도지코인은 이 XRP라든지 다른 미국발 내러티브 코인보다는 조금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 고래 매집들과 그리고 이런 달러 평균 연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고래들이 도지코인도 역시 바이드립을 계속해서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고래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들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한국이라면 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본인의
정부 효율성 부서 이름을 갖다 도지라고 했죠.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황당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충분히 근데 의미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장명을 잘한 거죠. 그런데 그 로고를 갖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도지코인 마크를 박아놨습니다. 카봇을 박아서 이렇게 했다는 게 한국 같으면 막 언론이 떠들썩했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 도지코인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믿음이 굳건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세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적극적으로 미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재밌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재밌다는 의견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왜 재밌느냐? 이 도지코인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만든, 이 굉장히 장난스럽게 만든 민코인의 시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었는데 시가총액 톱 10에 올려가지고 가장 잘 나가는 이 암호화폐가 된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아이러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도 역시 또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강아지가 너무 귀엽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는 걸 나는 좋아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도지코인을 일컬어서 모두의 암호화폐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의 암호화폐라는 것은 완전히 탈중앙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인위로 뭔가 컨트롤하지 않고 완전히 탈중앙화가 된 암호화폐인데, 가장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화폐보다는 이제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들이 더 많이 높아졌다면은 도지코인은 화폐로서의 사용성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 발행이고 도지코인을 잘 활용했을 때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뭐 X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 X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어떤 사용성들, 디지털 화폐의 사용성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을 때 그 선택지가 도지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고,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은 그 내러티브가 아니면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이 가격을 유지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실세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어쨌든 이 개인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보다 5년에서 10년 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일종의 신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지코인은 제가 뭐 어떻게 간다라는 부분들을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현재는 긍정적인 관점이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간 알트코인 레볼루션에서 알트코인 매수 타이밍에 대해 적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앞서 이제 예고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지 정리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종목 선정과 매매 타이밍과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 리밸런싱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에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제가 바이 더 딥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걸 사라 팔라 이런 걸 하지 않고 정말 좋은 구간들, 이거는 정말 이 1년에 몇 번 없는 구간들이 왔을 때 바이더집에 대한 시그널들을 공유를 드리게 됐는데, 대부분 그때 이후로 그때 딱 매집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데, 그 바이더집 구간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책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안을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온체인 지표를 많이 보시죠. 원체인 지표를 통해서 바이더집 구간들을 찾으시는데, 그 중에서 단기적인 저점과 고점을 잡을 때 가장 필요한 포인트는 이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지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지 통해서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이 지표가 만약에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 던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패닉 셀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뭔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보다 미만일 때가 그 기준이 되는데, 이 구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바이더집 구간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구간에서 만약에 다른 지표들 몇 가지를 중첩해서 보면은 더 명확하게 시그널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지표는 기술적인 차트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되돌린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볼린저 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것들을 같이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구간들이 극도 탐욕 단계로 같이 또 진입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딱 그 구간이 작년에 나왔던 구간이 언제냐면은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시그널들이 뜨면은 충분히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되면은 야, 이거는 더 이상은 이제 내려가면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의 바닥 구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더 하락하든지 상관없이 바이더집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유의미하게. 그럼 그때 매집을 했을 때는 손실을 볼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 그때 매집을 하자마자 다시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갖다 크게 올릴 수 있는 전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그 두 가지 가져가시면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매도 전략으로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은 매도해야 된다. 요 관점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이 과열된 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표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펀딩 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과열이 되는 거죠. 미결제 정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지만 펀딩 레이트가 막 급등하는 그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볼 수 있는 히트맵들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레버리지가 끼어 있는지 보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탈출 준비해야 되는구나. 요걸 갖다 가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알트코인 레볼루션 책을 보시면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